전에 보셨던 내용 또 복습을 좀 해보면요. 기출 솔루션 책 그 12페이지에 주제별 이론 요약 보도록 하실게요. 자, 기출 솔루션 책 주제별 이론 요약의 이제 2장, 이론 솔루션 책에서는 2장이었죠.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복습 해보시면은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재무제표 일반 사항과 그리고 재무상태표 어떻게 작성하는지,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일단 재무제표 일반 사항에는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정도, 7가지 아니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공정하게 작성해야 된다. 즉, 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기준서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준수한 사실을 제한 없이 기재를 해야 된다. 어느 부분은 지키지 않았다. 이런 제한을 두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모두 다 지켰다. 기재해야 되고요. 그다음 부분이라도 준수하지 못했으면은, 부분적으로 지키지 못했으면은 준수했다라는 얘기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기준서를 지키는 것과 개념 체계가 충돌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련 그 당국, 정부 기관에서 이거 안 지켜도 된다, 일탈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기준서 안 지켜도 되고요. 일탈하면 안 된다, 기준서 지켜라 그러면은 기준서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고 뭐 관련 사항들을 주석에 공시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 상계 두 번째 먼저 보시면은 자산가 부채 그리고 수익 비용은 기본적으로 상계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이 수익과 비용을 상계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비유동자산이나 투자자산 같은 자산들 처분 손익들 발생할 때 거래 수수료 등 같은 것들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손익에서 같이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 충당부채와 변제자산, 회사가 뭐 어떤 돈을 갚아야 될 충당부채가 있는데 근데 그에 대해서 변제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그 변제자산은 수익비용 상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거래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외환손익 또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과 관련된 손익들은 이제 서로 차손익을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나 매출채권 평가 충당금 같이 자산을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상계 자체가 아니니까 할 수 있다. 그다음 계속기업의 가정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계속기업의 가정을 검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기업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셨고요. 그다음 발생기준 회계 처리를 적용한다. 근데 모든 재무제표를 발생기준으로 작성하는 건 아니죠. 현금은행 정보를 제외하고는, 현금은행표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을 씁니다. 그다음 중요하지 않은 친구 그리고 유사한 친구들은 서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구분해서 표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구분해서 표시하셔야 됩니다. 보고 비전은 일반적으로 1년인데 뭐 1년이 아닐 수도 있고, 비교정보, 전기 비교정보 그래서 같이 공시를 해야 된다. 표시의 개수성,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런 사항들을 지키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여기 다죠.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해서 표시하는 방법과 유동성 순서 배열법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채택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허용해준 이유는 이 회사의 영업의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조기업처럼 영업주기가 명확하면은 유동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지만, 금융업처럼 영업주기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비유동성을 구분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유동성 순서 배열법을 허용해줬고요. 여기서는 영업주기라는 것은 회사가 영업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산, 영업을 위한 자산을 사서, 그리고 자산을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팔고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영업주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영업주기 안에서 이제 발생하고 사라지는 그런 자산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 매입채무, 매출채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산부채들은 영업주기 내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자산부채들이기 때문에 그 사라지는 기간이 1년 이상, 12개월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 유동자산, 유동부채를 분류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죠.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1년 이상 걸려서 회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유동으로 분류를 허용해줬습니다. 자, 그 외에도 유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들 이렇게 4가지씩 있었는데요. 유동자산의 기준들 4가지, 유동부채 기준들 4가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좀 차이가 있었죠. 자, 기본적으로 현금은 유동자산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용에 제한이 있으면은 유동자산이 안 돼요. 근데 그 사용에 대한 제한이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12개월 이내다. 그래서 1년 이내에 다시 쓸 수 있다. 그럼 유동자산이 됩니다. 그다음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보고기한은 12개월 이상, 즉 1년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으면 비유동자산이에요. 안 갚을래? 라고 미룰 수 있으면 비유동자산입니다. 근데 그런 권리가 없다. 그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유동부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2가지가 있었죠. 원래는 만기가 장기간이었는데 근데 점점 만기가 다가와서 앞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그런 유동부채. 그다음 장기 차입 약정이 있었는데 그 차입 약정을 위반해서 그래서 바로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 그래서 원래는 그런 친구들이 유동부채지만 저런 권리 이런 권리들 갖게 되면 비유동부채를 분류할 수 있다라는 요건들을 몇 가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12개월 이상
부채 만기를 연장하거나 차안할 것으로 기대되겠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 아니면 차입약정 위반했으면은 유예 기간을 12개월 이상 받고 그다음에 그 유예 기간 동안 차입약정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유예 기간 동안 대여자가 상환해라 상환을 요구할 수 없어야지. 그 세 가지 조건 충족하면은 비유동체 분리할 수 있다. 보셨었죠. 다만 그런 요건들이 모두 언제 이전에 충족이 돼야 되냐면 12월 30일 이전에 보고기간 말 이전에 이미 다 충족이 돼 있어야지 비유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 그런 권리가 12월 30일 이후에 생기면은 12월 30일 현재 시점에는 유동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셨고요. 그다음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의 손익계산서에다가 단기 손익 부분과 기타 포괄 손익을 같이 작성하는 경우와 단기 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기타 포괄 손익 부분을 더해서 총 포괄 손익으로 작성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하나로 작성하느냐, 두 개로 나눠 작성이냐 선택할 수가 있었죠. 그다음 이 손익계산서 안에 단기 손익 안에 영업 비용 쪽, 영업 비용 쪽을 분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격별 분류법, 기능별 분류법 이런 것들은 다 아실 텐데 이 기능별 분류법을 작성한 경우에는 성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추가로 공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고. 그다음 기타 포괄 손익. 자, 기타 포괄 손익도 재분류중되는 항목과 재분류중되지 않는 항목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저희가 훑어 보셨었죠. 그래서 이 장의 내용들 살펴보셨고 그다음 바로 수익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수익 파트. 자, 어제는 저희가 주로 이제 수익인식의 5단계, 수익인식의 5단계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수산배 2에서 계약의 식별, 수익무의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 배분, 수익무의 이행 이렇게 5가지. 그래서 하나하나 이론적인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셨었는데요. 먼저 저 계약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기업과 고객이 서로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무엇인지,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줄 수혜 의무, 제한 의무를 어떻게 줄 것인지, 지급 조건, 그 다음에 거래 가격,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수 가능성, 그리고 주고받는 것이 서로 달라서 실질이 있는지, 상업적 실질. 그래서 이런 5가지 요건들을 고려해서 계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됐고요. 만약 계약이 아니다, 그럼 수익 인식 못합니다. 계약의 요건을 충족해야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요. 자, 그렇고요. 계약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수혜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고객에게 줘야 될 이런 수혜의무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내서 검토해 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구별되는 수혜의무는 다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 구별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고객 입장에서 그 제하 따로, 용역 따로 받아서 그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은 고객 입장에서 구별 가능한 거고요. 기업이 고객한테 줄 때 합쳐서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줄 수 있다. 제하 따로 주고 용역 따로 주고 따로따로 줘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계약상 구별되는 겁니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 따로따로 이용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따로따로 줄 수 있다. 이것을 어떤 사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냐면 고객이 어떠한 제한이나 용역을 기업한테 반드시 같이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따로 구매할 수 있어요. 시장에서 따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고객 입장에서 그런 제한이나 또는 용역을 구별해서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거래되는 재화 용역 그리고 이 거래에서 이제 받는 재화 용역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서 별도로 이용할 수 있다는 증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제시를 하냐면 상호 이전도가 없고 아니죠. 순서가 결합 선출물이 아니고 그다음에 고객 맞춤화가 아니고 상호 이전도가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해당하지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따로따로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용역을 반드시 결합해서 같이 묶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결합 산출물이 아니다. 고객 맞춤하지 않는다. 상호 이전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혜의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구별하시는데 다만 이렇게 구별되는 수혜의무가 비슷한 것들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묶어서 한 대 묶어서 1년에 구별되는 제한 용역으로 묶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수혜의무를 식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별과 식별은 좀 다르다 말씀드렸죠. 구별되는 수혜의무이긴 하지만 하나의 수혜의무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되는 수혜의무이긴 하지만 하나의 수혜의무로 확인해서 회계 처리 반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묶어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자 거래가격 산정. 그래서 거래가격은 받을 돈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제한형을 제공해서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되는 금액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그냥 받을 돈입니다. 근데 그 받을 돈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됐었죠. 그래서 일단 제3자를 대신해서 받는 돈은 제외해야 됩니다. 부가세, 예수금 이런 것들 제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변동대가 금액이 있으면 추정치로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변동대가는 기대값이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으로 고려했었고요. 그다음 비연금 대가, 그 전에 계약에 포함된 유의적인 금융 요소 있었죠. 금융 요소. 그래서 대가를 받는 시점과 제한형익을 주는 시점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로 조정해서 그 이자 부분을 빼야 됐었습니다. 즉 받는 금액 안에 이자 때문에 받는 돈 또는 이자 때문에 주는 돈을 제외하고 거래가격 산정을 해야 됐었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비현금 대가. 그래서 거래가격을 받는데 돈이 아니라 현금이 아니라 어떤 자산으로 받는다. 그럼 원칙은 받는 자산의 공정가치로 거래가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받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기업이 똑같은 제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인 개별 판매 가격으로 이 거래가격을 산정한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이 기업이 고객한테 오히려 되돌려주는 금액. 되돌려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그 되돌려주는 이유를 살펴봐서 그 되돌려주는 금액과 그에 대해서 고객으로부터 받는 제한화 용역을 비교해서 더 주는 금액은 다 거래가격에서 차감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업이 고객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대가를 주면서 고객한테 뭔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뭐 받는다고 해도 주는 돈과 같을 수도 있고 주는 돈보다 뭐 더 작거나 아니 공정가치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고객한테 받는 제한액과 대가를 비교해서 더 주는 것은 다 거래가격에서 차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격 산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수익인식 4단계. 수익인식 4단계. 이 거래가격을 각각의 수익금에 배분하셨죠. 그래서 원칙은 계약 개시 시점의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계약 개시 시점의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배분했었고요. 근데 그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을 모른다. 즉 회사가 어떤 제한액을 따로 개별 판매를 안 하고 있다? 그럼 개별 판매 가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시장평가 조정접근법, 두 번째는 예상원가 이윤가산접근법, 세 번째는 자재접근법이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통해서 개별 판매 가격을 추정하시고 배분하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할인액이나 변동대가도 같이 배분이 되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묶어서 판매하면서 할인을 해줬다. 근데 그걸 별도로 신경 쓰지 않고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 비례해서 거래가격 배분하면 할인액도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결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할인액도 배분할 수 있고요. 물론 그런 할인액이 특정 수익물 때문에만 할인을 해준 것이다. 그러면은 상대적 개별 판매 가격에 비례해서 할인액을 배분하는 게 아니라 해당 수익물만 할인액을 배분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해서 배분된 금액을 수익물 이행함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수익 인식하느냐? 돈 받았다고 해서 수익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물 이행할 때 또는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이 수익물 이행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죠. 기간을 걸쳐서 이행하는 수익물, 한 시점 이행하는 수익물. 그래서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간을 걸쳐서 이행하는 수익물은 세 가지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첫 번째는 동시 소비. 바로바로 고객이 바로바로 소비하면은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수익물이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자산. 고객의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고객의 자산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고객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또는 가치를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수익입니다. 마지막에 대체용도가 없고 지급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기업이 만드는 그런 자산을 다른 데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고객한테 만들면서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수익이면은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익은 아니다. 틀린 문장이죠. 기간에 걸쳐서 이행하는 수익은 아니면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익이다. 이런 문장도 봤었고요. 맞나요? 헷갈리네. 어쨌든 기간을 쳐서 이해하는 수익 문제 판단하고 그 녀석이 아니면 한 시점 이해하는 수익입니다. 보셨었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인식 5단계를 통해서 수익인식 했었고 그래서 이 수익인식의 5단계를 실제 계산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런 그림 그려서 그림이라기보다는 표 이렇게 표 그려서 말씀드렸었죠.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더 보실 거고요. 그다음 이렇게 수익을 인식하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잠깐 보셨죠. 그래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좋은데 그 수익 인식하면서 돈을 바로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수익 인식하기 전에 돈을 미리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받았다면 현금 쓰시면 되고 돈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 한다면 수취채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 받은 금액과 수취채권 차변 쪽에 넣으시고 수익 금액 대변 쪽에 넣으셔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잔액으로 계약자산 부채를 인식하시면 되겠죠. 돈을 더 받았다 계약부채, 수익을 더 인식했다 수익물을 더 이행했다 돈 받은 권리 계약자산.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채권에 대한 후속적인 회계 처리, 계약자산과 계약부채에 대한 후속적인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남아서 거래가격 변동을 보셨죠. 그래서 거래가격 변동, 프린트문에는 준비를 못했는데 거래가격 변동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눠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개시 후에 개별 판매 가격 변동, 계약 개시 후에 개별 판매 가격 변동이라 하면 여기 써야겠네요. 이 거래가격 배분 기준이 되는 개별 판매 가격이 변동한 것을 말합니다. 이 녀석들. 근데 계약 개시 후에 개별 판매 가격이 변동했다 하더라도 이 개별 판매 가격 변동은 거래가격 배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거래가격 배분의 원칙은 계약 개시 시점의 개별 판매 가격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개별 판매 가격이 이후의 변동에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녀석은 최초 계약 개시 시점에 개별 판매 가격을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 개별 판매 가격이 변동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받는 거래 가격이 변동했다. 이 녀석이 변동했다. 그럼 이 거래가격 변동은 반영하셔야 되죠. 왜냐? 실제로 받을 돈이 변동하니까. 그래서 이 거래가격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시면 되냐면
일단 그 변동의 원인이 전체 수행 의무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한 수행 의무 때문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체 수행 의무 때문이다? 그러면은 최초 계약 개시 시점에 개별 판매가액에 비례해서 최초 계약 개시 시점의 배분 기준에 따라서 이 변동분도 배분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변동분이 특정한 수행 의무 때문에만 변동했다. 그럼 해당 수행 의무에만 배분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가격 변동은 배분 다시 하셔야 되고요. 다만 그럼 변동된 금액이 이미 수행물 이행해서 이미 수익으로 인식된 항목에 대한 배분이 되었다. 항목에 대해 배분이 되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미 인식했던 수익을 소급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적으로 변동이 발생한 기간에 수익에 가감한다. 전진적으로 수정한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래가격 변동, 계약 변경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거래가격 변동이 이제 계약 변경과 같이 결합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계약 변경 보도록 하실게요.